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개강했죠. 예, 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모르게 요식적인. 아니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 둘이 사담을 나눈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월 초에는 대학생하고 교수를 괴롭히면 안 된대요. 알아요. 개 강하니까. 알아요. 예. 아재 개그. 그죠? 재밌잖아요, 아재 개그. 네. 왜 아재 개그면 욕 먹을 거 근데 재밌는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풀기용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종섭 호주 대사.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즉각 귀국해서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또 공수처에서 그러면 언제라도 와서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 전에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호주 대사라는 직책이 네. 이렇게 뭐 그 마음먹은 거 언제라도 자리 비워서 귀국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입니까? 뭐 애초부터 피의자 신분이 대사로 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사로 재직 중에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혹은 사고를 치거나 뭐 이를테면 성비위, 음주비위 뭐 이런 게 있으면 즉각 외교부에서는 국내로 소환합니다. 소환이 있죠. 예. 주재국에 알리는 것은 말 그대로 통보죠.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오면 됩니다. 예.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사 본인이 공수처 조사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외교부 본부에 승인을 받고 오는 겁니다. 예. 다만 주재국 입장에서는 조사받기 위해 부임하자마자 본국에 간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좀 황당하죠. 예. 또한 또 지금도 호주 현지에서 이런저런 보도가 나고 있지만 또 주재국 언론이 또 감지하여 또 보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망신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피의자를 주요국인 호주의 대사로 보내놓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국정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지라는 생각 그리고 대사직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야기인가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의 기본적인 문제는 저도 군에 아들을 보낸 사람이지만 지금 아들이 군복무 중이지만 우리 그 생태 같은 그 사병 하나가 상병 최수근 상병이 최상병이 군에서 사고 사러 죽은 것에 대한 조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종섭 대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은 평생 군인했던 분이잖아요. 어째 이렇게 비겁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제가 좀 여쭤보는 건 네. 자, 호주 대사잖아요, 현재 신분은.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귀국해서 공수처 조사를 받는다면 형식상으로는 호주 대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용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호주 대사로서의 직책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연차를 낸다든지 개인적 용무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행정기술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외교 행위는 아니니까 외교 업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부임했는데 연차 쓰고 이럴 수 있나요? 뭐 못 쓰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대사가 네. 소위 본국인 우리나라에 귀국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정기적 귀국 혹은 부정기적 귀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개념적으로 따지자면. 네. 정기적 귀국은 통상 1년에 한 번 열리는 외교부에서요. 재공관장 회의입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는 뭐 다음 달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종섭 대사도 4월 말에 한다는. 예. 뭐 그것을 기점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뭐 언론에 인터뷰한 것도 봤어요. 사실 재 공관장 회의는 모든 우리 그 대사들을 그리고 현지 대사관 직원들이 네. 정말 기대하는 그 회의예요. 왜요? 1년에 딱 한 번 공식적으로 서울에 올 수 있고 또 대사관 직원들은 소위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자기 그 상관이 없는 날. 없으니까 만세 자유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정기적 귀국은 주재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도 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외교부나 소위 대통령실 우리 땐 청와대였는데 특별하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대사를 일시적으로 귀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뭐 간의 경조사일 텐데요.
근데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외교행위. 뭔데요? 이를테면 그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종섭 대사가 서울에 와야 한다면 그러면 외교 공한 예. 공식 서한으로 호주 외교부에다가 내가 잠시 캔버라를 비울 테고 그리고 대사 대리를 지정하니 그리 아시오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노티스를 해야 됩니다. 아 뜨면 그 자리를 비우면 예, 왜냐하면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보낸 대사가 왜 없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외교 공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호주의 주재국 정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즉 피의자 조사를 위해 국내에 소환할 때 주재국 정부에다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휴, 네. 이거는 정말 나락골이 이게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에 자주 꽂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사소한 거 아닙니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요. 그러면 뭐 아니 이런 상황이 되는 아까 거예요. 질문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외 공관장 회의 때 들어오는 김에 잠깐 짬내 갖고 조사받겠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치는데 네. 당장 귀국해서 조사받으려면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건데 네. 병가도 아니고 경조사 휴가도 아니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교 1차관은 징계위원장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현직 대사가 바로 국내 소환을 시키고 대사직으로부터 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 그래야 본인도 디펜스를 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호주 대사의 직책을 유지한다면 네. 이렇게 그러면 뭐 휴직하고 저기 휴가를 내고 와야겠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근데 예 좀 답답하네요. 네. 예. 그렇죠. 외교에 꼬신 대사가 네.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 현주소가 어딘지 참.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민당 외교조사위원회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강제징용 이슈는 저희 세계는 우리 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죠. 예. 소위 현안 유지 이슈 키핑인데요. 네. 좀 몇 가지 자락을 좀 깔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민당은 뭐 사실상 일본의 그렇죠. 집권당이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 한반도 주변에 그 우리 이웃 국가들은 사실상 일당이 다 지배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 그렇네. 소위 북한도 당연하죠. 네.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중국도 공산당, 공산당, 일본도 자민당, 러시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는 나라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걸 깔아놓고요. 그런데 이 자민당의 핵심 내부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무조사회라는 것인데요. 즉 자민당의 정책 기반을 재현하는 당내 조직이고요. 예. 그 정무조사의 그 안에 14개 분과 중에 하나가 외교부회입니다. 그리고 외교부회 안에 외교조사회라는 게 있는데 즉 자민당의 외교 정책을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제언하거나 법안을 만드는 핵심 부서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한국 재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으로 수령하도록 한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민당 내 정무조사회 산하 외교조사회와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나왔습니다. 즉 한국 재판부가 히타치 조선이 한국 재판부에 맡긴 공탁금이 원고 피해자 측에 지급된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4일에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산케이가 보도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극우 신문이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자민당 내 이러한 기관들이 회의한 것을 산케이에다가 흘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팩트에 가깝다고 저희는 간주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안에 이 회의에 참여한 자민당 의원 여러 명은 그러니까 외교적 항의로는 불충분하다. 강한 대응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에 완전히 반대한다라는 것이고 한미일이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소위 찬물을 뿌렸다. 한국이 보상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한미일이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찬물을 끼얹으니 한국이 배보상해야 된다라고 발언했으면 물론이고요. 한국 쪽에 이렇게 나오면 일본에서는 대항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대항 카드가 뭐냐면 화이트리스트뿐만 아니라 한일 통화 수어프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즉 뭐냐면 대한민국 법원이 한 적법한 절차를 경제적 징벌 조치로 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2019년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를 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실제로는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보복으로 이제 다들 봤지만 내세웠던 명분은 뭐냐면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가는 이걸 내세웠잖아요. 일본 정부는 그때. 그죠? 근데 이건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내정 간섭의 형식으로 이것은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면서 역사 문제 혹은 법리적 문제를 민사소송에 관한 것이니까요. 경제 보복을 한 것인데요. 저는 되게 아팠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재 담당 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를 어기고 있어? 그래서 반도체를 쳐?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대응했던 실무 비서관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은 2019년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 소재인 세계 분몽, 즉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을 해당 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23년까지 이어졌는데 2023년이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해 3자 대의 변제로 윤석열 정부가 가름하자 그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복원시킨 건데요. 1년도 안 돼 다시 배제하는 의견이 나온 거라 일본이 채워야 할 물컵 반에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두 분이 만약에 환생하신다면 오부지 상은 좀 살아계실 텐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환생하신다면 혹은 저승에서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정말 대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과 당시에 한국이 추진했던 그 당시에 한일 관계의 미래에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업그레이드는 둘째치고 지금 오히려 역주행할 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민당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은 자기의 포지션을 그리고 자기의 속내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또 이렇게 나오는 의견은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얘기죠. 오부지 전 총리는 2000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액션으로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외교부는 반응이 별무이지만 보도에서 보니 우리 외교 소식통은 자민당 다수 의견이 아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에 불과해 외교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좀 상당히 일본 자민당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외무성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지적받을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외무성으로 가져가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냥 서랍에 놓고 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그 대의 변제를 집행하는 그 재단에서는 지금 현금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3자 대의 변제를
거부하는 우리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터질 폭탄이고 그래서 3자 대의 변제가 일종의 반창고 임시 그렇죠. 예. 입 아프네요. 임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여기도 이슈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러시아 대선이 있었습니다. 뭐 푸틴의 어떤 뭐 당선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 선거가 있기 직전에 푸틴이 어떤 말을 했냐면 북한이 해구산을 보유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크게 보도되진 않았어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 번 곱씹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여러 번 곱씹어야 되는데 13일 날요.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과의 인터뷰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은 자체 해구산을 갖췄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좀 맥락상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데 뭐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핵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핵정책은 두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타국이 러시아를 핵으로 공격하면 대응한다. 두 번째는 타국이 재래식 무기로 비핵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면 그때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그 원칙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신사 쪽에서는 그럼 북한하고도 요새 협력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와중에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구산이란 것이 우리는 상당히 여러 번 듣는 거죠. 미국은 우리에게 해구산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핵으로 대응한다는 억제 전략 용어인데요. 즉 해구산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핵을 공식적으로 가진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즉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 자체 핵무장을 이루었다. 대외적인 억지력을 가졌다는 뜻으로 그렇죠. 첫 번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핵에 관련된 군사협력은 없다. 네네네네. 즉 뭐냐면 우리 그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푸틴과 김정은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었을 때도 우리 언론 지형에서는 핵협력 혹은 뭐 미사일 협력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의혹이 눈길이 심한데 핵 부분은 아니다. 자기는 핵보유국가로서 핵 확산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무시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려는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아니, 하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인정하게 되면 이거는 뭐 이분법적 논리입니다만 상당히 북한에겐 이로운 발언이죠. 어떻게요? 아니 북한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핵우산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핵실험을 6번이나 했으니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고 핵보유국이야라고 했던 그 발언 자체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죠. 그래요. 즉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아닌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심란한 마음이 들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정말 딴 곳으로 가게 되거나 정말 갈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즉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성이 더 심화되는 거고 한러 관계는 더욱 미국성으로 가는 거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우리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서도 중간 단계 설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주변 열강들의 멘트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푸틴의 발언도 이 맥락에서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소위 혼재된 메시지들이 한반도 주변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동시에 서울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중요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본다면 아무리 지금 미국이 대선 중이긴 하지만 백악관하고 국무부에서는 동시에 중간 단계론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즉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단숨에 달성할 수 없으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중간 지점을 두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비핵화를 연구하는 사람 혹은 그 실무에 쓰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정부에서는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근데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칭했어요. 그러니까 협상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네. 비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이랑 협상할 거야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에다 대고는 김정은한테 굽신거린다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정보국장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아직 정제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회가 끝나고 나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통상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 평화교섭본부는 사실상 문 닫은 거고요. 통일부에서는 자유가 북녘으로 확산되는 통일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밀러라고 하는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이 사람이 지금 동아일보 일면 톱을 장식을 했는데 뭐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또 집권한다면 그 국방장관을 유력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너무 많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가 그 집권을 하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도 한 10분 정도 필요한 말이었을 때요. 짧게. 이게 실현, 그러니까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트럼프가 일단 돼야겠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미국 정부일 텐데요. 저로서 매우 놀랍진 않아요. 놀랍진 않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는 가슴이 철렁해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듣고 있는 평양에 있는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그널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라는 이야기를 내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왜 동아일보에다 대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들은 동아일보를 대한민국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거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오디언스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그러겠죠, 물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반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고 안전에 관한 문제면 대한민국 정부가 중심에 서야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의 현주소는 우리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호주 중요한 나라예요. 주요 범죄 피의자를 호주로 보낸 우리나라 외교 현장.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리를 실패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깝깝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토퍼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그 발언까지도 그러니까 종합을 한다면 지금 한반도 주변 열강에서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지금 아주 민감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이 밀러 이분이 오늘 동아일보에 기사화돼서 나온 건데 2주 전에 오브라이언이라는 분도 했어요. 이분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어요.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국무장관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분이 동아일보 인터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반도에 비핵화는 협상으로 해야 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동아일보고. 예, 주한미군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이고 미래에 관한 것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게 물밑에서 열심히 뭐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길 바래요. 근데 그것을 담당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축소됐잖아요. 그렇죠. 그 본부장은 사직 후 바로 여당에 입당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팩트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장관이 하고 차관이 합니까? 안보실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간 주변 지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물음표를 찍으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